이재명 대표를 두고 아까도 이제 재판은 안 나가고 지각하고 나가서 자기 얘기만 하고. 근데 정작 국감은 안 나간다 그러는데 지금 국감을 한 번도 안 나갔대요. 그거는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아니 국회의원이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사실 제가 기자가 기사 안 쓰고 회사 출근 안 하면 잘려야죠. 국감만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당 대표 자리도 계속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국회에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는 건 오로지 방탄뿐이에요. 대신 국회의원으로서 갖고 있는 무한한 이 특권 이거는 다 본인이 하실 대로 다 누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세비 갖고 보좌관 갖고 그다음에 불체포 특권에 면책 특권 다 갖고 있죠. 불체포 특권이 가장 컸고 재판 나가는 것도 지연하면서 했던 게 국회 국정감사 핑계를 댔으니까. 안 갔어요. 영장 기각됐을 때 가장 컸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다 본인이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제1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인데 정작 제1야당 대표 역할도 안 하고 국회도 안 나오고 하니까 그럼 뒤에서 뭐 하시는 거지? 글쎄요. 이런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굶고 나서 단식해서 건강에 앉아서 못 하겠대요. 말이 됩니까 이게? 지팡이도 좀 그만 짚으십시오. 그러니까요. 아니 뭐 어디 뭐 다리가 불편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소품이에요, 소품. 그러니까 오죽하면 한 조간 칼럼에서 이재명이 지팡이에 졌다. 이런 칼럼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국민들께서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범죄 피의자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피해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되면 한 번쯤 이렇게 마음이 동하게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정치 상황을 철저하게 연출했다. 이렇게 지켜볼 수도 있는 거라 무튼 그런 결과가 오기까지 우리가 부족한 면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더 말을 이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그 진정성과 진실성이 보여지는 행동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좀 아실 거라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란 걸 참 잘 이용한 것 같긴 합니다. 검사가 나를 때렸다. 근데 나는 지팡이를 친다. 피해자. 근데 진짜 피해자가 나와서 기자회견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나를 하인처럼. 그 매일매일. 얘기에 답변을 좀 하시죠. 이재명 대표님 왜 아무 말씀이 없습니까? 아무 말 안 해요. 그런 거는. 지팡이를 정작 짚으면서 국민께 너무 힘듭니다. 외로웠습니다. 권력이 나를 짓누릅니다. 라고 지팡이를 짚고 얘기해야 되는 건 혼자 단식하고 그리고 나서 본인 범죄를 회피하기 위한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본인으로 인해서 본인 가족으로 인해서 정말 눈물 겪은 피해를 겪었던 그 공익제보자 같은 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모든 걸 다 그 버카로 해결하고 이게 뭡니까? 거기다가 돌려막기 해야 되니까 결제하고 바꾸고 스시, 샌드위치 나중에 그 샴푸 사다 준 분인가요? 일제 샴푸? 야 그리고 그 밑에 있던 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야 그런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이냐? 와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정말 지팡이를 짚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국민께 읍소해야 되는 건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이재명 대표가 아셔야 되고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이 공익제보자의 기자회견에 대한 답 아직까지 안 내놓고 있죠. 반드시 본인 입장이 무엇인지를 내놔야 될 겁니다. 본인이 싫으면 김혜경 씨한테로 내놓으라고 하십시오. 그렇죠. 근데 그분도 아마 어제 자기 얼굴 신상 공개하면서 되게 겁났을 것 같아요. 왜냐면 5분이나 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 갑자기 저 세상으로 간 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그리고 걱정했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요즘 들어서 굉장히 그 정도나 행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뭐죠? 뭐 파현 방사회 같은 그걸 집 앞에다 강서 놓고 보궐선거도 막 그런 게 있고 한동훈 장관 앞에 있었던 문제도 마찬가지고 실제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고 있을 때 국회 내에서 일어났던 폭력 행위들 뭐 이런 것들까지 생각하면 본인도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지켜주자는 게 우리가 공익제보자 지키자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나라의 보호장치인데 민주당 그럴 생각이 있긴 한 겁니까? 최소한 이재명 대표 옹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 공익제보자 신분으로서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좀 지켜야 된다는 목소리라도 좀 민주당이 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강서구청장 뭐 선거 졌지만 사실 그 선거에 나갔던 그분도 사실 공익제보자였어요. 근데 국민들한테 판단은 뭐 좀 달라지지
네. 않나 싶긴 하지만 그 사람도 얼마나 이 문정권에 박해를 받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참 계속 반복된다는 게 참 서글픈 일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하루에 1kg씩 빠지실 정도로 네. 굉장히 바쁘게 네. 보내고 계실 텐데 요즘 지도부 회의 때 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분위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지난주 수요일이 이제 보궐선거 참패가 그 밤에 있었고 그 다음날 목요일 아침 최고위가 첫 번째 열렸는데 네. 그때부터 상황이 매우 긴박했습니다. 또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건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젊은 최고위원이기도 하고 또 지난 2번의 비상대책위원을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 국민께 약속드렸던 점이 항시 이 지도부를 끌고 가다 보면 언제나 위기 상황이 오기 마련이다. 네. 그리고 그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본적인 안정감은 바닥에 깔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눈높이에 맞는 쇄신과 혁신의 목소리가 있을 때만이 당이 살 수 있다. 네. 그게 제가 총선 참패 이후로 완전히 무너졌던 국민의힘이 4.7 보궐선거로 일어설 수 있었던 비대위에 있었고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뭐 당을 향해서 소송 걸면서 이 당이 어떻게 가냐 했을 때 다시 또 비대위를 맡아서 안정적으로 끌고 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 목요일 아침 최고위에 가면서 머리가 많이 무거웠습니다. 네. 여기에서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을 건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그래서 모든 것들을 국민들께서 싹 다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시지만 그렇게 해서 당의 대혼란이 또 올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안정적으로 최대한 많이 바꿔가자라고 해서 일단은 임명직 지도부에 대한 전체 교체가 있었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더 넘쳐나야 되는데 모든 부분들을 한 번에 다 바꾸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면 뭐 유이동 정책위 의장부터 하나씩 바꿔나가는 과정이 있고 이제 그 다음 총선이 다가올 때까지 인재 영입, 변화와 혁신에 대한 혁신이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국민께 네. 신뢰를 다잡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기 김기현 체제가 이제 시작이 네. 됐는데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를 이례적으로 이틀 연속 이제 만났고 많이 돌이켜보고 반성도 많이 하겠다 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반성이라는 단어가 나온 건 사실 처음이잖아요. 네. 네. 국정 기조에 어떤 변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첫날 나왔던 키워드 중에 공감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과 눈높이를 같이 맞추고 국민들의 삶을 공감하면서 여기에 모든 우선순위를 넣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들립니다. 네. 그동안 이념에 너무 치우쳤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의 지적이 있는데요. 네. 시간이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올 상반기 때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외교에 관한 일들이었습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으로 인해서 야당의 거센 비판이 있었고 우리가 반도체 등 여러 대한민국 경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일본과의 관계 회복, 또 미국과의 더 튼튼한 안보 관계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한일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한 다음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선언처럼 그렇죠. 굉장히 많은 일들을 잘 해나갔는데 그러니까 외교 안보에 방점을 찍고 그러면서 헌법같이 자유민주주의 정신, 튼튼한 안보 이런 방식으로 조금 국정의 우선순위가 국민께 보여지다 보니까 그다음 자연스럽게 그 이념이 철진한 이념이 아니라 헌법같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런 이념인데 그게 국민께 다소 조금 우리 민생과는 동떨어지게 다가왔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한 근간을 이제 잘 만들어놨으니 지금 정말 현장에 나가서 국민들을 보면 고금리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고 게다가 유가가 막 올라가고 기름 하나 넣기도 부담스럽고 일자리 문제 심각하고 부동산 문제도 여전히 조금 연착륙이 되는가 했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이 금리가 높기 때문에 전세대출 받은 분이나 부동산을 산 분이나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집값은 잘 안 잡히고 있으니 이런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게 윤석열 정부에게 기대는 국민의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그 공감을 키워드로 더 국민들을 위한 민생에 매진하겠다라고 하는 똑같은 입장을 아마 대통령실과 또 우리 국민의힘이 함께 공유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동안에 외치 분야를 보면 상당히 결과가 괜찮아요. 성과가 있었죠. 그리고 방향도 맞고 성과도 있습니다. 국격도 많이 높였고. 근데 이제 그게 국민들은 그 외치는 외치고 내 먹고 사는 문제 좀 해결해 달라 이건데
그거 중요해요, 사실은. 네. 근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해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 해결한 대통령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해결하는 노력, 그리고 낮은 자세,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화제가 됐던 게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목소리 중 하나죠. 이준석 전 대표가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이 전 대표가 가끔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렸던 적들이 있는데 많이 울어요. 지난 기자회견 했을 때 그게 작년이었던가요? 작년 가을? 윤 대통령 양도구역 비판하면서 눈물을 기자회견 했을 때 그 바로 직전에 저랑 방송 같이 했거든요. 그 막 낄낄 깔깔하면서 저에 대해서 거의 모욕적인 발언들을 막 쏟아냈던 그 뒤에 한 시간대에 가서 눈물의 기자회견 해갖고서는 사람에 대한 진정성이 있으려면 최소한 내가 국민 앞에 기자회견 때 서기 전에 얼마나 숙고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고 또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고민들이 있었는지를 얘기하면 저는 그 눈물의 진정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기자회견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낄낄대면서 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대통령과의 관계보다 안철수 의원 간의 설전이 훨씬 더 큰 이슈였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의 내용이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아픈 사람과는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접근한다면 과연 어떤 누가 이준석 전 대표의 진정성을 알아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정치 해왔던 분 아닙니까? 저도 이준석 전 대표랑 같이 안면 투고 지낸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요. 맞아요. 네, 같이 티키타카도 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진정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국민들께 알리고자 한다면 용산 대통령실의 무오류의 그 내용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오류에 대해서 인정하라고 얘기한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오류에 대해서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성상납 의혹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거기에 대한 이 흐름이 결국 징계까지 이어졌거든요. 근데 이 전 대표는 시종일관 내가 양두구육이랑 대통령 비난해서 징계받았다 이렇게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에 대한 솔직한 고백 그리고 나에 대한 오류에 대한 인정 그리고 나서 대통령실도 변화해야 됩니다. 국민의힘도 바뀌어야 됩니다라고 하면 누가 이준석 전 대표한테 뭐라 그럽니까? 근데 이 전 대표의 행동은 항상 게임을 하는 과정처럼 여기서 상대에 대한 그림을 갖고서 공격하고 프레임을 짜서 내가 위너, 저 사람이 루저 이렇게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방식대로 가게 되면 이런 게임으로는 대한민국 정치 구조를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게임하듯이 정치하지 말고 좀 진정성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에 대한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노원병 출마할 거면 솔직하게 노원병 와서 좀 열심히 뛰고요. 안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저 진짜 광진갑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광진구에 계신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지도부에 있지만 아침부터 가서 인사드리고 행사 있으면 다 뛰어가고 지도부 갔다가 사람들 계속 만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 동네를 어떻게 바꿀 건지 정책들 계속 고민해서 중앙당이 건의하고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 있잖아요. 서울시 계속 가서 끌어내고 이런 걸 해야 진정성이 있는 건데 뭐 노원병 공천 주면은 공천이 마지막 장난치면 그때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노원병이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정치하는 게 아니라 정치는 그 사람의 말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발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말과 발이 다르게 움직이게 된다면 마지막 나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서 얕은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준석 전 대표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말은 노원을 얘기하는데 발은 대구에 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대구에서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내가 노원병에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과 한계 부딪혀있습니다. 나 당과 관계 안 좋은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정리하고 나 대구에서 한번 승부 볼랍니다. 그리고 사실 본인과 비슷한 또래 30대 지금 당협위원장들이 많아요. 국힘에. 호남에도 있고 강북에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열심히 뛰고 있는데 본인은 왜 노원에 안 가고 자꾸 딴 데 보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바로 옆에 있는 도봉의 김재섭 위원장이 있는데 거기서 열심히 뛰고 제가 봐서 김재섭 위원장 이번에 당선될 가능성이 저는 50%가 넘는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만큼 열심히 해서 반드시 당선시킬 거고요. 그런데 험지는 어차피 안 되는 건데 학도병 취급하듯이 얘기하면 이렇게 뛰고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바로 옆에 있는데. 순천에 가서 호남의 진정성 갖고 천하람 위원장이 뛰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뭐 대구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그동안 그럼 순천에서 쇼한 거야? 그동안 그럼 호남 왜 가 있었던 그런 얘기를 할 거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할 게 아니라
천하람 위원장이 자기가 예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을 갖고 자꾸 뉴스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장점 압니다. 뉴스를 끌어가는 능력, 이슈 메이킹. 대단해요. 네. 근데 그거를 그렇게 가져가게 되는 거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재명 대표가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면서 정치 생명을 연장하는 것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좀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무엇 위에 정치를 하는지를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이준석, 유승민 이분들이 당을 나가서 자기들만 독자적인 살림을 차릴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또 이준석, 유승민 두 정치인을 같은 결로 보지만 또 이렇게 보면은 둘이 같은 결이 아니거든요. 물론 그렇죠. 또 달라요. 또 굉장히 다릅니다. 유일하게 밖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는 딱 하나의 가능성은 막 다 같이 뭉쳐서 신당 하나 어떻게든 만들어서 비례신당으로 한 2석, 3석 정도를 얻겠다는 가능성 하나가 이른바 뭐 금태섭 신당부터 다 같이 모이면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선거법이 안 바뀌면 또 위성 비례들이 생길 수 있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이 전 대표가 나 국회의원 하나 되겠다고 그 자리 누가 할 겁니까 또 그러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바른정당에 대한 실패의 기억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과 뜻을 같이 하는 이 전 대표 기자회견장 빌려줬던 사람이 허은하 의원인데요. 허은하 의원도 이 당에서 동대문구에 나가서 본인이 한번 해보겠다고 경선 붙여달라고 열심히 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붙여줘야죠. 그러니까 그런 좋은 사람들이 또 열심히 다들 하고 있는데 이런 옆에서 국민의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완전히 찬물에 다 껴는 행동을 이 전 대표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돼서 저는 유승민 전 의원도 당이 좀 진정성을 갖고 비례대표 할 거 아니잖아요. 비례대표는 지역구 선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럼 본인이 어디에 나와서 선거를 할 건지 좀 정하고 내가 여기서 하겠다고 진정성을 가지면 되는데 지난번 경기지사 선거에 대해서 좀 많이 꽁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경선에서 그때도 근소한 차이였기 때문에 조금만 더 민심을 얻었으면 유승민 의원이 또 경선 이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 당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진정성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이 진짜 몸에 차게 다 나가 너네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를 욕하고 나갈 수 있지만 지금 그렇죠. 그건 아니죠, 지금.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에서 그분들도 우리 당과 뭘 하려고 하는 단 눈꼽만큼의 시도도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아마 당원들과 국민들 보시기에도 매우 안타까워할 겁니다. 근데 거꾸로 윤 대통령이 마음의 품이 너무 넓어서 네가 아무리 욕해도 준석아 형 품으로 와라 이렇게 하면 안아줄 수 있는 또 유승민 선배 오십시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근데 이 전 대표가 했던 얘기 중에 참 말을 재밌게 하는데 내가 달걀이냐 품게?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액션이 있으면 리액션이 뒤따라야 되는데 이 통상적인 액션 뒤에 뒤따르는 리액션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사실 정무적인 판단이 늘 고민이 좀 품었다가 달걀 깨질까 봐 고민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뭔가 액션을 한번 하면 어떨까? 그러면 윤 대통령이 참 품이 넓은 대통령이구나 이러더구나 이런 느낌은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갖게는 돼요. 왜냐면 그랬잖아요. 지난 선거 때도 2번을 품었죠. 그렇죠. 그 2번을 품고 같이 하면 함께 할 수 있는 서로 이제 손바닥이 부딪혀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임으로 규정돼서 내가 이겼다. 대통령이 결국 굴복시켰다. 대통령 무릎 꿇어 이거요? 그때 기억 나잖아요.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가갖고서는 저 지하철역 앞에 가서 인사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함께 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위너, 넌 루저. 게임의 관점에서 내가 저 사람을 굴복시키는 승자. 이런 관점으로 이 전 대표가 접근하는 순간 사실 문제 풀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태도를 바꾸십시오. 그리고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년 총선에 맞춰서 대통령실 참모들이 대거 출마할 거다 이런 예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출마 러시가 이어진다면 공천이나 경선 등에 있어서도 지도부의 고심이 좀 많이 따를 것 같은데 사실 과거 공천 파동 같은 사태가 또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저는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지난날의 과오를 너무 잘 알고 있고요. 2020년 총선 참패도 여러 패인이 있지만 처음에는 통합을 했어요. 절대로 통합하지 못할 것 같았던 바른미래당과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통합하면서 보수 통합만 하면 다 이길 거라 그랬는데
보수 통합을 했는데 공천 과정에서 파동이 일어나면서 국민들께 대실망을 안겼죠. 그렇죠. 뭐 비례 다 뒤집어 엎고 그 국민들이 다 보시거든요. 2016년도 옥새 들고 나르샤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선거 때 그런 역사적 과오를 다시 반복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저는 갖고 있고 제가 지도부에 몸담고 있는 기간 동안 어떻게든 상식과 동떨어지는 일들이 있다면 강하게 목소리 내면서 상식의 길에 맞춰가자고 얘기를 할 겁니다. 다만 그 지금 지역구에 계신 분들도 있고 또 바깥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늘 부딪히게 되는 건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조정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꽝 잡는 배가 최고라고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사람. 경쟁력이 제일 높은 사람. 그분들께 기회를 주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나가는 건 자유인데 니들 자유다. 근데 나가서 경선해라. 나가서 니들이 내 이름 달고 나갔는데 여론조사 돌렸는데 5%도 안 나온다. 그럼 그거 너 탓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도여서 모두에게 함께 열린 기회는 제공되지만 누구와 함께 일했다는 이유로 배척되거나 누구와 함께 일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만이 되거나 하는 정당은 공정하거나 정의롭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느냐, 호가호위한 사람 없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아무튼 저도 지도부에 있으면서 좀 많이 괴로운데요. 저한테 주어진 소명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갈 거고 참고로 민주당은 그렇게 못할 겁니다. 거긴 뭐 친명, 비명, 수박 당도 감별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막 하는데 그럼 지켜보십시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천과 총선 과정에서 누가 더 국민의 민심에 적합하게 공정한 총선 준비가 진행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가 사실은 쓴약이 될 수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긴 사람은 뭐 기고만장하지만 진 사람은 반성하거든요. 근데 반성을 제대로 하는 게 문제인데 자 지금 하태경 의원 같은 분이 물론 뭐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부산을 떠나서 서울에 오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험지 출마 그리고 자기 희생 또는 불출마 용단 이런 것들이 이어질까? 과연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잘 보기 힘든 일이었는데 가능할까요? 저는 하태경 의원 참 좋아합니다. 이번 결단을 보고 제가 바로 하태경 의원한테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진짜 고맙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하태경 의원이 뭐 공천 못 받을 것 같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공천 못 받을 것 같아서 깽판 치는 분들도 많죠. 그렇죠. 뭐 들어놓고 발길질하고 뭐. 나 무섭고 나갈 건데 끝까지 붙어봐 막 이러고. 그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든 나를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하태경 의원이 깽판 치라고 맘먹으면 이준석 대표 못지않게 이 스피커가 센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얼마든지 깽판 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태경 의원 말 중에 제가 제일 고마웠던 건 한석을 더 갖고 오겠다. 내가 부산에 나가면 한석인데 두석이죠. 이렇게 부산은 내가 안 나가도 해운대가 좋은 지역이니까 정말 좋은 후배가 나가서 한석 갖고 오고 우리가 못 갖고 올 만한 곳에 가서 한석을 더 챙겨오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누구나 다 영남권을 버리고 서울에 가서 한석을 갖고 올 수 있냐고 하면 오히려 영남권에 안 나가고 서울에 나가면서 한석 갖고 올 걸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엉뚱한 곳에 갑자기 전략 공천한다 해서 기존에 준비하는 사람과 파행을 빚고 이게 엉망으로 가면 서로가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전략적인 판단이 매우 중요할 때라 무조건적으로 다 서울에 올라가라 이건 맞지가 않고요.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사람의 캐릭터 또 그 사람이 갖고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해야겠죠. 그리고 또 정치를 오래 했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내가 이 정도면 국민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라고 한 걸음 또 내려놓으면서 더 큰 후배들에게 품넘을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의 감동을 불러일으켜서 이게 내 지역구 내가 하나 내려놓지만 다른 곳에서 더 많은 표를 얻고 올 수 있는 플러스 효과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나름대로 선당후사의 자세를 갖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앞으로도 줄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